경제 클리핑 즉석에서 지었습니다. 우리 최지은 박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최지은의 경제 클리핑. 우리는 정치 클리핑, 여기는 경제 클리핑. 좋습니다. 너무 제가 좋죠. 매주 이제 경제 이슈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경제 이슈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최지은 박사님에게, 최지은 대변인님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야, 고맙습니다. 네. 혹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 바로 발표한 것도 봤어요? 아, 오늘 낮에요? 일단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좀. 예. 네, 오늘 최지은의, 최지은 매력 만점, 어서오세요. 와, 고맙습니다. 인기 많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최지은의 경제 클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지은, 우리가 경제 클리핑 할 때는 박사님이라고 할게요. 예, 대외적으로는 좋습니다. 대변인이라고 하고. 네. 우리 최지은 박사님께서는 현재 어떤 부동산법, 여기저기 막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뭐 공급을 하겠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지난 주말, 네. 그래도 지역구가 부산이다 보니까 네. 부울경에서 더불어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지금 온라인 전당대회로 열리고 있는데, 네. 거기 다녀오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예, 갔다 왔는데 사실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원래 하던 그 큰 전당대회가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원래는 뭐 이렇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네네. 이제 대의원들이 다 버스를 타고 뭐 서울에 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랬죠. 예, 과거에는 그랬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최소 인원만 하다 보니까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론에 옛날만큼 그렇게 화제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막상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각 후보들이 연설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장 인상 깊은 후보의 연설이 누구였어요? 저는 사실은 당대표 후보 세 분 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최고위원은 이거 제가 또 당 대변인이고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맞아. 개입하면 안 되는군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는 너무 그래도 인상 깊은 연설 예. 같은 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있었는데 뭐 이름을 말씀드리기 이름은 안 해도 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일단은 이제 세 분의 당대표 후보자들을 보자고 하면은 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안정적,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더 선명성을 좀 더 같이 합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약과 비전을 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것도 얘기를 하셨고, 또 부산 경제가 앞으로 뭐 어떻게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주셨고, 또 감성도 좀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의 아버님이 60년 동안 민주당원이었는데 뭐 거기 또 부산에 60년 동안 민주당원이었던 네. 분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풀면서 그걸 연설에 녹아 넣으셨고 참 네네. 인상적이었고, 또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리틀 노무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 가가지고 험지에서 계속 이렇게 낙선을 하는 그런 게 그 부산에 있는 지역위원장들한테는 되게 와닿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덕도가 TK와 PK의 싸움이었는데 더 이상 싸움이 되면 안 된다. TK와 PK의 공항에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에 따라서 뭐 더 작은 소공항 짓고 예. 가덕도에도 짓고 예. 굳이 하나를 지어갖고 지역 간에 이렇게 갈등을 만들 필요 없다.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박근혜 그것도 괜찮네요. 이명박 정부 때 그게 이제 TK, PK의 정신 논쟁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요를 보고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제 공항은 두 개가 돼도 된다라는 그럼요. 얘기였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박주민 후보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 도전하셨나요? 박주민 후보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의외로 굉장히 선명성, 이렇게 강한 이런 메시지를 하신 것 같아요. 박주민 후보가 연설을 예. 잘해요.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지난번에 최고위원 뽑힐 때도 현장에서 반전 네. 매력에 저 사람 되게 새님처럼 조용할 줄 알았는데 하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나면 네. 확 티가 나죠.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네.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새 후보다 사실 다 너무 훌륭해가지고 누구를 찍을지 모르는 이 행복한 고민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뭐 내부에서는 뭐 본인이 더 좋아하는, 우리 당원들이 더 좋아하는 그럼요. 후보가 있지만 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인재풀이 정말 많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전당대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렇습니까? 후보 때보다 말씀 더 잘하세요. 부산 지역위원장이니까 확실하게 더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게 경험해 보니까 그 와서 당대표들한 얘기가 울리죠.
올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산은 전국에서는 지금 뭐 180석 이렇게 뭐 축제의 분위기지만 부산은 초상집이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뭐 여러분 힘들죠? 뭐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뭐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부산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들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보였어요. 특히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비전을 제시를 하셨고 또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수도권이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건 사석에서도 다 그런 얘기를 다 하셨고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약은 별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신문 매체 인터뷰 이런 데서 뭐 가덕도 지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수도 이전 논의랑도 또 많이 맞닿아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국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원화돼서 서로 각각 지역의 특색이 있게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네. 또 선의 경쟁하다 보면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나라 전체로는 네. 그만한 이익이죠. 맞습니다. 예. 야, 그래서 이제 정치 입문한 지 6개월 되셨는데, 야, 워낙 대단한. 기본기가 튼튼하시니까. 아니, 그 세계은행에서 10년 네. 동안. 그러니까. 11년? 11년. 11년 동안 세계은행에서 비서도 있으셨죠? 네. 아니, 비서도 있어요. 거기는 가면요, 대우가 대단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우리 최지현 박사님이 맡았던 그쪽에서는 개인 비서도 있었죠. 제가 알기로. 거기는 전문직은 다 이렇게 다 예. 보좌관이 있어야 일정 잡고 그렇게 잡무를 아시다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와서 부산 가고 트렁크 하나 가고 방역부터 하셨어요. 성경도. 이제와 참. 얘기지만 그때 부산 가는 거 보고 참 세게 보낸다라고 걱정 많이 했었어요. 다들 그 얘기 나중에 많이 들으셨죠. 그때 예. 할 때 멋모르고 하니까 잘하실 거예요 하면서도 씁쓸해 하면서 아이고 인재인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다가 정치 쪽에 더 네. 크게 잘하시겠지. 요게 사실 한번 넘어지면서 무릎 좀 깨지고 네. 팔뚝꿈치 좀 벗겨지고 그러고 나면 더 세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고 올라오셔서 아직 방향을 잘 못 정했습니다 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제일같이 이게 정말 보기 드문 인재고 한국에서 보기 드문데 계속 좀 남아서 정치에 힘써 주십시오. 이게 필요해요. 저희가 그런 인재가. 아니, 일단은 그래갖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좀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제 제가 여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멘토 이렇게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시민들일 수도 그러면요.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데 저 좀, 정치적 예. 멘토는 되어드릴 수는 없고, 멘붕을 가끔 제가 오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좋은 얘기를 듣다 보면 멘붕이 와요. 그렇습니다. 편하게 방송하시면 네. 되고요. 일단 이번에 전당대 처음 봤죠, 이런 거. 네,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이런 전당대회를 많이 봤어요. 네. 아주 지금 언론이 주목 하나도 안 하는 전당대회예요. 제가 보면. 그 그렇죠. 언론이 예. 우리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과거에는 막 언론이 외면하려 그래도 그 지역 분위기가 으쌰 막 그렇게 돼요. 막 지역에서 버스 엄청 오고 서울에서도 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 전당대 분위기가 너무 안 나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전당대 분위기 좀 띄우려고 저희가 전당대 씀과 민주당에게 연락을 하고 같이 공동 중계를 좀 하려고 좀 그런 생각을 근데 하고 지금은 있습니다. 휴가철이어서 제 8월 15일 보름 지나야 그때쯤 네. 돼야 한 2주 반짝 달아올라요. 그때 돼야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그때쯤 되면 슬슬 투표 누구 해야 돼? 이런 거 물어보는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사실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표도 온라인이라고 하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도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제 민주주의에서 뭐 기술 발전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까, 뭐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정치학에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실험인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어떻게 하면 비대면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를 할까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뭐 온라인 언택트 전당대회가 그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국제 대변인으로서 막 브리핑을 논평을 써가지고 해외 언론에 막 보냈는데 해외 언론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결론은 네.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민주당과 정부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 최준 박사님이 보실 때 어떤 입법들이 좀 눈에 띄었고 어떤 방향성인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 이렇게 뭐 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지난 7월 달까지 네. 나왔던 여러 가지 대책은 수요 측면이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음. 그 수요를 어떻게 조절할까? 세금을 올리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을 샀을 때 그 기대 수익률을 낮춰가지고 수요를 줄이자 그거였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한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측면이었습니다. 공급. 예, 어떻게 물량을 많이 늘릴까? 그래서 부동산이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 이상의 투기 수요가 많고 지금은 패닉 수요, 30대 패닉 수요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좀 크게 봤을 때는 이게 부동산 문제 이상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문제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지만은 그 기간 동안 주식이 굉장히 올라갔고 부동산은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은 그대로 있고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그럼 돈이 흐름이 부동산으로 갔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너무 크고 반면에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다 이건데 이제 그렇죠. 주식에서 이제 좀 혁신 산업 이런 것에 대한 뭐 성장도 더 필요하지만은 또 뭐 주주 이익 보호 이런 제도적으로도 좀 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좀 더 규제를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네네. 그런 상황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너무 기대 수익이 높았는데 지금 공급을 이제 늘려서 수요가 줄이고 공급이 높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6월달, 7월달에 얘기한 여러 가지 수요 대책이 조금 이제 투기 수요를 좀 낮출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네. 보이고요. 지금 8월달에 얘기한 공급 대책이 추가적으로 물량을 많이 늘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 억제, 맞습니다. 어떤 예. 세금 강화나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오늘 발표된 것들은 공급 위주의 예. 어떤 정책으로서 네. 부동산 정책이 뭐 나오고 있는데 일단 패닉 수요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대, 30대들, 40대들은 집 안 사도 나중에 돈 모아서 사지, 무리하게 이자 내면 사지 말자 했었다면 지금은 야 지금 안 사면 나중엔 올라서 못 사게 되겠는데 라고 겁먹어서 빚을 얻어서라도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급이 좀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투기 수요 잡겠다라고 하게 되면 야 그래 조금 더 기다려보자. 살 수 있겠지라고 차분해지는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덩달아 움직이는 쪽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한 것은 총 26만 호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 26만 호. 예, 26만 호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 5월에 발표한 예정 물량 7만 호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 서울권역의 주택 공급 16만 호. 그다음에 이제 공공분양의 사전 청약 확대 6만 호 이렇게 해가지고 총 26만 호 플러스 알파다 그랬는데 이 수도권에 추가로 하는 것에는 뭐 테른 골프장에 뭐 다시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의 용적률 높이는 것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얘기하면 앞으로 재개발 지역에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민간이 재개발을 주도했는데 앞으로는 LH나 SH 같은 공공 분양에 참여하겠다.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용적률을 높인다는 것은 과거에는 고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고도 제한이 있어서 35층 뭐 이런 이상을 못 올렸는데 그러니까 5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용적률 500%를 한다는 것은 이제 고도 제한을 높여서 50층까지 짓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건설업자나 그 땅은 요만큼인데 더 올라갔으니까 그럼 국가가 많은 이익을 갖고 오잖아요. 그것을 정부가 공공 임대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40%나 50% 되는 물량을 더 높게 짓기 위해서 나머지 물량, 원래는 35층밖에 못 짓는 거 올려, 15층 더 올려. 그리고 나머지 15층은 우리가 임대로 돌릴게. 이런 뜻이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재개발 지역을 여태까지 민간에게 맡겼더니 엄청난 시세 차익이 보여지고, 그 초과이익 환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LH나 SH가 참여를 함으로써, 더욱더 정부가 재개발에 좀 했고, 민간 분양으로보다는, 공공 분양으로 좀 돌리겠다라는 뜻 같아요. 네. 26만 호 알파, 아까 말씀드렸던 테는 골프장이나
서울 서초동에 가도 국가 부지가 있고요. 네, 지방조달청. 그 지방조달청이 예. 있고 네. 또 용산의 삼각지에 가도 뭐가 나오죠. 삼각지에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안에서도 국가가 쓸 수 있는 임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충이 좀 네. 됐습니다. 네. 거기에다 이제 공급 26만 원은 이게 해결이 되나요? 근데 이게 뭐 당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 아파트 장기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오늘 당장 26만 호가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미래의 수요에 대한 뭐 선제적인 준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이게 뭐 당장 수요 공급보다는 이 지금 패닉 투자를 좀 막기 위해서 좀 안정감, 좀 확신성,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이런 걸 좀 줘야지 그 말이 패닉 투자가 중요하죠.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어떤 듭니다. 정책을 내도 에휴 니네는 지져라 땅값은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예. 정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돈은 이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최진 박사님이 외국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써요? 비슷해요? 일단은 우리나라보다는 그거 잘 하시잖아. 그렇죠? 네. 외국인 경제 정책을 쓸 때 네. 외국이 집값들 속인다는 소리를 잘 못 들은 것 같아. 그게 어떻게 이제 쓰길래 그래?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 워낙 땅이 넓고 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수도권, 뭐 강남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과밀적이 것이 아니구나. 좀 더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가 뭐 뉴욕도 있지만은 뭐 LA도 있고 캘리포니아도 있고 좀 더 많은데 우리나라도 너무 이렇게 한 군데 좀 분산되어 있어서 일단 공급 자체가 많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과밀이 되어 있었지만은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어떤? 뭐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규제, 어. 세금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취등록세 그런 강한데, 것들이 더 강하가 보구나. 예, 그래서 완전히 시장 논리로 맡겨가지고 규제를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아니면 아주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이렇게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인데, 그러면은 그것을 완전히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핀셋 규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로또 분양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뭐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이거 시장 논리로 가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책이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를 해가지고 지금 집값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부동산이 폭증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안 좋죠. 폭증을 하면은 유동성이 부동산에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렇죠. 기업은 다시 이제 생산에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이렇게 순환이 그렇죠. 되잖아요, 순환이. 돈이. 근데 부동산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주식이나 다른 실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 좋고 특히 이게 이제 버블일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가. 버블이 됐을 때는 나중에 그 버블이 깨지면은 그 빚이 갑자기 이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뭐 10억인데 부동산 값이 갑자기 낮아지면은 뭐 그 대출을 갚을 수 없고 그게 깡통. 이제 지난번에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2009년이었나요?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위험도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집을 사지 않고 뭐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뭐 월세를 사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우리나라는 또 이게 국민의 자산이니까 부동산 값을 너무 낮춰도 또 자산 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게 이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방 말씀해 드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부동산 버블 한마디로 좀 급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뭐 은행도 은행의 그 자기 자본 비율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은행의 부실화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은행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은행이 무너질 일이 없어요. 제가 이게 우리나라 대출들이 개인 대출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개인 신용 대출이 OECD 국가에서 두 번째가 많이 좀 증가세가 있는데 제가 봤더니 이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좋게 얘기하면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용 좋은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줬다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은행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겐 대출해 준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만 안정적으로 찾고 진짜 약자와 서민들은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싼 이자의 제2금융권으로 흘러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은행의 붕괴는 걱정하지 말라. 그게 제도적으로 돼 있었던 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집 사겠다는 사람들이 몰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든 금융이 멈춰서게 되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집값이 폭락해서 일본 같은 버블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이 망가지는 일이 없게끔 대출 규제를 했고 금융 쪽에서는 혹시 우리 잘못되면 안 돼 그랬고 꼼꼼하게 심사해서 대출을 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집값이 좀 올라갔는데 한편에서는 제일 먼저 나왔던 대책이 그거잖아요. 집 담보로 돈 빌려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빌려가면 안 돼 라고 네. 대출을 막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집 갖고 있는 건 세금 많이 낼 거야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 왜 우리 그러잖아요. 뭐 단무지 몇 개 안 남았는데 서로 싸우는데 누가 한 접시 더 시키면 안 싸고 좋아지는 것처럼 공급 늘려줄게 하고 좀 늘린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에 의해서 뭔가 금융권이 타격받을 일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괜찮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추기면서 난리치는 이 토건족 세력들이 쓸데없는 소리만 안 하면 집값은 조금 더 안정 추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홍남기 부총리 발표한 내용들을 봐도 기대감을 좀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급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양날의 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토건족들이 늘 얘기하는 게 공급이 부족하대요. 사실 우리나라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너무 소수가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결국은 그들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같이 그 아줌마들 모여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떴다방 이런 거 아니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들으면 반드시 잡아야 될 사람들 뭐냐면 부동산 업자들이에요. 업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장난칩니다. 반드시 부동산 업자들의 하는 형태를 보면요. 부동산 업자만 잡아도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있어요. 결국 부동산 업자들이 떴다방과 연결돼 있고 그 떴다방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가격을 장난치는 거거든요. 제가 취재해 본 바로에 의하면 진짜 이건 취재를 했는데 업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들 있죠. 모든 중개업소가 그러지 않지만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떴다방들 딱지 장사 청약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보면 부동산 업자들을 잡으면 강력한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요. 부동산 장난 못 칩니다.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 관련해서 법률을 어기고 있는 쪽을 단속하겠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어떤 조치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것 통해서 예전에 왜 영화 보면 나오죠. 조폭들이 대놓고 장사하다가 어떻게 번듯한 회사 같은 걸 차린다면 지금 같으면 리츠나 뭐 이런 거 갖고 주택 임대하면서 100몇십 채 이상 갖고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를 합법화하는 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저런 거 했던 거를 단속할 부분들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를 하나만 요구하고 우리 최지은 박사님한테 부동산 업자를 왜 잡아야 되냐면요. 어디 돈 될 만한 것들은요. 부동산 업자들이 제3의 명의, 제4의 명의를 이용해서 수십 채를 사들여요. 그걸 딱지 장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프리미엄 5천씩은 붙을 거다. 소문을 퍼뜨려요. 퍼뜨려갖고 수십 채를 한 부동산에서 20개, 30개 샀다 그러면 요 소문이 부동산 사이에서 나요. 그럼 각종 부동산 업자들이 모여갖고 거기에 있는 뭐 아파텔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창 사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1억이면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이것들이 1억 5천이라는 프리미엄을 부르면서 벌써 등기를 치기 전에 이미 여기는 5천만 원이 뛰어 있는 거예요. 아파트도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이미 수십 년을 그렇게 해서 분양가는 2억 5천 3억이었는데 중간에 한번 당첨자가 바뀌는 순간 벌써 4억이 돼 있고 5억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면 누굴 잡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법의 규제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떴다가 아니에요. 네. 신색 규제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은 거기 이미 돈 다 빼고 딴 데 가 있어요. 아 여기 규제한다니까 딴 데로 퍼지겠지.
이거 부동산이나 국토부에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중요한 말씀 해드린 거예요. 제가. 잡을 건 부동산 업자들과 다, 딱지 장사들 잡으면 돼요. 그 다음,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최지은 박사님,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막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12조 달러? 천문학적인 돈을 또 부양을 한다 그래갖고 미국도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별걸 다 알죠. 네. 아니 미국도 지금요 네. 거의 5차 경기부양 그래갖고 엄청난 12조 달러 경기 부양을 한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엄청난 돈이에요. 네. 네. 엄청난 돈 깜짝 놀랐어요. 1200조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12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뭐 3배 4배 가는 돈 거기에다가 이제 1인당 국민들 1200불씩 나눠준다는 뭐 얘기가 나오고 근데 뭐 물론 대선을 앞두고 뭐 퍼퓰리즘 공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경기 부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막 성장률 마이너스 10% 막 9% 막 이렇게 치는데 우리 최진 박사님 볼 때는 물론 코로나예요. 원인은 다. 네. 어떻게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떤 방향이에요? 막.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마이너스 3.3%로 지금 저희 2, 4분기가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도 우리가 1년을 보지 않고 네. 그 분기로 봤을 때는 뭐 마이너스 30% 이렇진 않고요. 그거보다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제 중국 다음으로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에 중국을 포함하지 않은 OECD 국가에서는 뭐 1등 했다라는 얘기 정도로 우리는 지금 IMF 이후로 가장 힘든데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다른 나라보다 성공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비중이 원래 커가지고 오히려 그런 산업 비대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성장을 했고 뭐 그러면서 좀 충격이 완화된 것도 있고요. 또 제일 잘한 거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셧다운 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이제 경제를 계속했던 것과 뭐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것이 실제로 내수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분기 예.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일단은 3분기 성장은 뭐 몇 프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게 이제 전부 다 예상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투자은행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한국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말만 하고 듣지만 있는데요. 어떤 우리 최재우 박사님 보실 때는 어떤 면에서 그래도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 신호나 그런 게 있어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피크가 2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일 먼저 맞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피크가 그다음에 3월부터 좀 소강 국면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번에 2, 4분기에 중국은 좀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늦었거든요. 3월이 피크였고 4월에 좀 이렇게 좀 소강 국면이었다가 근데 다시 5월부터 산발적 확진자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은 좀 이렇게 그 시간을 따랐을 때는 중국보다 조금 늦게 3, 4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봤을 때 5월 달부터 신용카드 소비가 실제로 늘어났고 7월 달부터는 지금 수출 감소 폭도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3.3% 마이너스 3.3% 성장을 봤을 때는 사실은 내수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뭐 서비스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거는 정말 사실이지만은 또 정부의 뭐 확대 재정 이렇게 해가지고 내수는 사실은 괜찮았는데 수출에서 많이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출 시장도 조금씩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아졌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했을 때는 뭐 수출이 좀 나아진다고 생각하면은 3, 4분기에는 충분히 반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 박사님, 그럼 미중 지금 갈등이 네. 또 다른 그것도 혹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크게 우리가 요즘 왜 갑자기 또 미국, 중국 또 싸워?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그 이런 건 전문가시거든요. 네. 세계 이제 패권이 옛날에는 대서양에 있었는데 그게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끼었네요? 꼈는데 이거 좋은 거죠. 우리가 태평양에 있으니까. 그래서 좋게 볼 수도 있네. 좋은 거죠. 왜냐면은 맞네. 옛날에는 이제 유럽과 미국 중심의 그 패권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미국과 아시아로 중국으로 G2가 되면서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이제 중국이 G2가 되기 전에 너무 우리를 뭐 미국보다 더 잘 살기 전에 좀 밟자. 뭐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사실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중국이 뭐 무역이나 뭐 특허나 지적재산권 관련해가지고 반칙을 좀 했죠. 실제로 많이 했고, 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반발, 뭐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것도 있고, 또 하웨이 같은 업체의 기술로 뭐 이렇게 지금 안보 문제로 무역 규제를 하는 건 사실은 좀 억지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니까 가능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두려워하는 중국 견제 심리 이게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그렇죠. 돼도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중국 경제 심리 때문에 이어진 일인데 한국으로 봤을 때는 이게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위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코로나 전에도 수출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도 또 기회인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최근에 성장한 것에는 중국 경제에 도움이 컸습니다.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그래서 큰 나라가 옆에 있고 또 미국과 이 밸런스를 통해서 한국이 좀 더 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가는 것이다 이런 그런 표현을 쓰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좀 더 세계 경제 리더로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여쭤보신 뭐 그럼 뭐 해결 방안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미중 안에서 저희가 좀 국제 정치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WTO 같은 경우에는 힘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이제 뭐 심판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원래 있었던 심판이.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뭐 WTO에 대표 후보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이 그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국제사회에서 좀 목소리를 키워야 된다. 우리가 심판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야, 말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예. 그 전공 분야로 가니까 확실하게 같은 느낌이. 아까 그 말씀 잘해주신 게 일단 미중 갈등은 패권 싸움이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 심층 분석을 한번 할 건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념이 냉전 시대 때는 이념의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서구 세계와 어떤 공산 세계, 사회주의 세계가 나눠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그 이념의 대결은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논리이기 때문에 값싼 공장이면 제가 사회주의 국가든 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모든 자본의 논리를 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트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면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첨예한 대립인데 모든 미국의 공장들은 중국에 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본의 논리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점 그러면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대로 된 전쟁은 없었거든요. 어떤 베트남 전쟁 같은 거는 미국의 일방적인 때리기 전쟁이었거든요. 이라크도 그렇고요. 왜 전쟁이 없었을까요?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이념보다는 신자유주의가 팽창을 하면서 사실상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새로운 미중 갈등은 이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을 저는 의외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과 이제 각 나라의 보호무역주의가 되면서 패권주의가 된다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게 아니라 이제는 패권 갖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미중 갈등에 대해서 과거같이 이게 무역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진짜로 군사 충돌의 위험 수위에 올라갈 수도 있는 미국은 한 방 찍어 누를 필요가 있으니까 중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저는 해드리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 생각 중에 한 가지고 단지 옛날에 너무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네. 폐단이 발생을 한 거고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렇죠. 뭐 신자유주의가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고 장점과 단점을 다 그렇죠.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신자유주의가 무조건 나쁜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수요의 그 수출에 대해서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줄어들수록 타격은 우리나라가 더 클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미국이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해도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방역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필요한 무역 장벽 이런 것은 우리가 나서가지고 오히려 없애는 게 우리나라의 이익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없애는 네. 과정에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든 하던 대로 하자라고 끌고 가려는 게 많은 거죠. 저는 사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중국하고 미국 싸우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유럽입니다. 유럽이 한 7억 5천만 명 정도 되죠. 그 규모로 봤었을 때 그들이 지금 퍼붓는 돈이 1,000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5천만 정도로 따지게 되면 우리도 한 100조쯤 갖다 집어넣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집어넣고 보조금 집어넣거나 활동하고 있는 게 경제 살리게 진짜 요만큼씩 집어넣고 있거든요. 좀 살릴 수 있게끔 경제 규모에 맞게 그러면서 통념에 맞게 뭔가 좀 경제 살리는 노력을 더 한다면 지금 마이너스 3.3%로 나라 망했다 외치는 이 보수 진영들이 보란 듯이 우리도 플러스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더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 시대 때 경제 성장을 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저는 늘 역발상을 하거든요. 전 세계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경제 성장을 했다? 그건 국가 책임이에요. 분배를 안 왔다는 소리예요. 제가 보면. 의외로 보면 성장보다는 위기 때는 분배 정책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도 외형은 커요. 분배를 해도. 그러니까요. 뭐가 있어야 나누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국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오히려 국가가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내수를 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풀어서 내수 시장에 산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국가가 오히려 미래를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더 좋은 기초가 탄탄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빚을 져야지 개인이 빚을 지면 안 돼요. 그러면 개인은 파산을 하지만 국가는 파산을 안 해요. 대한민국 경제는. 나중에 파산한 경제를 살리는 게 국가의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파산한 경제 살리려면 100만 원 들어서 막을 수 있는 거를 1000만 원 들은 10배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와 기업들이 망하기 전에 국가가 차라리 빚을 주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더 풀어야 돼요, 내가 보면. 긴급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더 추경, 빚죠. 코리안 뉴딜 이런 게 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그 기조로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고, 또 사실 다른 나라보다 더 신속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그래서 관료 조직들이 돈 푸는 거에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요. 마치 40%라는 누가 정했는지 모르는 국가 빚의 비율이 넘어가면 굉장히 나라가 망할 거다. 이 관료주의들이 결국은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시키는 것 같고. 그분들이 해외를 의도적으로 안 보죠. 바깥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 텐데 딴소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은 이제 40%를 얘기하는 건 너무 보수적인 거고요. 이제 IMF 같은 경우에도 적어놓은 것은 없지만은 재정 건전성을 국가 부채 한 60%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양호한 것은 사실인데 이제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번 달에도 주고 다음 달에도 또 주고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고 그런 측면도 아주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 예.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재정 건전성은, 아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은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확대 재정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방향이, 우리 민주당이 하는 코리안 뉴딜 이런 것이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 기재부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망해도 3번 망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서 내세우는 40%는 진짜 남녀 7세 부동석 하던 그 시절 때 기준처럼 보여요. 박동사님, 지금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200% 넘었나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40%라는데 그쪽은 예. 나라가 멈춰서게 되면 정산해야 되니까 망할 수 있죠. 국가 부채비라는 게 나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그래 그러면서도 하는 거야. 그리고 기업이 잘 되면 갚아 나갈 수도 있고 개인이 소득세 높으면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싹 가리고 40% 넘으면 뭐가 큰일 나는 것처럼들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요즘은 정신 차리고 이쪽도 많이 물갈이가 돼야 돼요. 이 국장님도 빨리 은퇴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인재를 그러니까. 이런 인재들이 들어가서 진짜 국제적인 감각에 또 발맞춰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재부나 대한민국의 관료 조직들의 정책 방향을 너무 70년대 관료 조직의 경제 아직도 그 틀에서 기재부 쉽게 보면 김종인 저쪽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조가 그대로 그게 무슨 대단한 규칙인 양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재부가 곳간에 열쇠는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쇠는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본인들의 기재부에 마치 내가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못 열어! 기재부의 돈이 아니죠. 국민의 돈이죠. 기재부는 열쇠를 잠깐 들고 있는 거지 국민들이 어렵다 그러면 곳간을 열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우리 최지은 박사님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제 대변인을 하고 계시는데 외신들이 왜 이런 걸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 왜 외신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나에게 뭐 이런 질문을 안 할까? 왜 더불어민주당은 또 외신 대응을 이런 면에서는 안 할까? 왜 안 하지? 이거는 최지은 박사님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정당 생활 6개월 미만이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약간 우리가 쓴 소리가 되더라도 좀 아파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외신들이 왜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거 안 물어볼까? 왜 외신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관심도 없고 지금? 네. 외신은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당대회도 그렇고 뭐 당대표가 누군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국제적으로 입지가 사실은 그렇게 막 리더의 국가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의 얘기를 청와대에서 듣거나 정부에서 듣지 당에서 별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사실은 정부 정책도 당이 다 관여를 하고 거쳐가고 뭐 이렇게 같이 만드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당발 정책을 안 듣는 것은 사실은 한국 기자들도 국내 기자들도 당에 출입하는 분들은 정치부 기자신데 그렇죠. 그분들이 관심 있는 게 정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외신 기자들은 뭐 한국의 전반적인 이슈를 보지 한국의 뭐 당 정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한국 전체의 코로나 방역 아니면 뭐 대북 정책 뭐 이런 걸 보니까 당발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신 한국 특파원들이 미국에 간다면은 미국 민주당의 어떤 의원과 얘기를 하고 미국 민주당의 어떤 입장을 있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아마 한국에 있는 뭐 언론들이 특파원을 가면 다 가고 싶어 취재를 하러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당의 정책, 당의 뭐 중요도 우리나라 정책을 만드는 데서 그것도 좀 더 뭐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입니다. 예. 북한 이슈에 대해 왜 그러냐면 저는 외신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사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신들이 민주당의 어떤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정당에 관심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최준 박사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선두 리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대한민국 민주당이라는 정당에게 관심을 갖는 건 아직 이르다. 아직 덜한데 그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럼 민주당도 홍보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국제 대변인이란 자리도 만들고 뭐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당 대표가 오시면 누가 오시든지 외신 간담회 이런 것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뭐 또 국제 문제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은 또 민주당에서도 오래 활동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고 있는데 뭐. 좀 앞으로 더 잘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다들 아마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민주당이랑 해외에 있는 진보 정당들과의 네트워크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게 저는 한 가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 네트워크. 예, 정책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기후 같은 경우에는 정책 네트워크가 세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하자. 그래서 특히 진보 정당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 문제는 사실은 한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받지만 그것도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이렇게 해외의 파트너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되게 좋은 제안이네.
그래서 지금 북한 문제를 우리 단독으로 풀기 힘드니까 연대를 통해서. 그래서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 문제의 제일 큰 차이는 우리 당과 미통당의 차이는 비핵화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인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얘기를 하자, 뭐 협상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보수는 일단 비핵화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먼저 하고 나서 얘기를 하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진보든 보수든 다 이제 일본은 협상을 하기에 힘든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통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미국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언론에서 노출된 북한만 알고, 저기 좀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우리 당의 목소리는 이렇다. 이것을 좀 더 많이 교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차기 당대표에게 외신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남북 문제 이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당장 필요한 게 대한민국에서 그 금융위가 외신 대변인을 아마 제일 처음에 뒀었을 거예요. 금융 정책에 대해서 외신에 별도로 브리핑하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외신 대변인이 해줬으면 국제 대변인이 해줬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쪽 당에서는 아데나워 재단이던가요? 그 독일하고 뭐 연계해서 대선을 꿈을 꾸네. 그리고 독일인 하나 데려다가 쇼도 하고 이런 거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해외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모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좀 다르게 보면 무혈로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꿨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처음 치러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받았고 이게 전 세계에서 탐내는 모델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알리기도 하고 다른 데선 어땠는지 뭐 독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좀 연계해서 네트워크들이 있으면서 응원 메시지 같은 거 할 때 다른 나라 유럽에는 당이 또 좀 많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도 뭔가 좀 연계돼서 하면 민주당이 더 힘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서 하실 일을 따지면 찾아서 하려면 엄청 많을 거예요. 고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최지은 대변인의 가장 앞으로 활약이 두드러질 게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는 게 뉴욕 타임즈가 한국 아시아 본사가 오는 건가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오는 순간 홍콩에서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적극적으로 누구보다도 뉴욕 타임즈의 어떤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기사들을 여기서 쓴다는 거거든요. 그때 아마 제일 빛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뉴욕 타임즈 오다 보면 여기저기 외신들이 싱가포르에서나 아니면 홍콩에서 옮겨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 최재만 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오늘 여기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시네요. 그래서 다 다룹니다.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좀 지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곽동 선생님, 구독자 10만 몇 명 남았습니까? 한참 남았습니다. 왜요? 안 느네요. 요즘 손가락 아프셔갖고 그냥 85,000원 넘으셨네. 아직 아슬아슬합니다. 오늘 한 2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곽동수 TV 곧 오늘 중으로 85,000 돌파하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1877-0523 현재 저희 회원 숫자는 아직 안 나오네요. 1600명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혁국민운동본부 많이 ARS 정기회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개혁국민운동본부 합창단은 광진구에서 우리 어머니 합창 재밌어요. 그거. 대단해요. 저 지난주에 갔었는데 제가 9월 27일 서초환경 1주년 문화제 저희 광진문화예술관 소극장에서 한다. 그거는 저희 개국본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다음 카페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지는 제가 밤에 따로 방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두 분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됐죠? 네. 네. 고맙습니다. 정식 클리핑 78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